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0장 강의 열처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내용은 지금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 과목이 이제 기계 제작법이죠. 기계 제작법입니다. 기계 제작법에서도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기계 재료라는 과목이 있죠. 기계 재료. 기계 재료라고 하는 과목에서도 이제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계 제작법과 기계 재료라는 과목에서 보면 이제 상호 겹치는 이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열처리라고 하는 작업은 재료를 선정을 해서 뭐 기계 재료죠, 기계 재료. 재료를 선정을 해요. 그 재료를 선정을 해서 열을 가했다가 즉 가열을 한다는 얘기죠. 가열을 했다가 냉각시키는 방법으로 기계적인 성질을 개선시키는 거죠. 뭐 기계적인 성질이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 강도, 경도, 강도, 경도, 뭐 강도나 경도를 증가시키고 또 인성, 취성이라는 성질도 있죠. 그래서 인성을 증가시키는 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뭐 기계적인 그 열처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강도나 경도, 뭐 인성이라든가 뭐 연성이라든가 이런 성질, 기계적 성질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작업이 바로 열처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소성 가공 부분에서도 한번 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우리가 뭐 대장간에서 칼을 만든다 그러면 칼을 칼 모양으로 일단 이제 그 정렬을 시켜야 되겠죠. 금속 덩어리를 가지고 정렬을 시켜요. 그런 작업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주조 가공을 해야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칼의 모양을 본뜬 다음에 이제 가열을 시키거나, 그래서 이제 해머로 두들기죠. 그래서 칼의 모양을 정교하게 만들어가면서 이제 날을 살리고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런 작업을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상온상에서 그냥 두들겨서 그런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시뻘겋게 가열을 시켜놓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쉽다는 얘기죠. 좀 더 쉽게 변형을 시켜가면서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 찬 물 속에다 팍 집어넣죠. 급냉시킵니다. 급냉. 가열을 시켰다가 바로 찬 물속에 집어넣어서 급냉을 시켜주게 되면 강도나 경도가 증가하죠. 딱 단단해진다는 거죠. 금속 자체가. 그런 이제 그런 처리 작업이 대표적인 이제 열처리 작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재료가 강이에요, 강. 즉 그 기계적인 재료를 보게 되면 철이 있고 이제 비철 금속이 있죠. 이렇게. 보통 재료는 이제 금속이란 말이에요, 금속. 재료는 금속인데 이 금속을 분류하자면 철과 비철금속, 비철금속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물론 또 비금속이라고 하는 게 있죠. 비금속이라고 하는 게. 이 철 중에는 순철이 있어요, 순철. 그리고 이제 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철. 주철보다 좀 더 경하게 강의 성질을 부과시켜서 만들어 놓은 재료는 주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강이라고 하는 재료에는 탄소강이 있고요. 합금강이 있습니다. 합금강. 주로 열처리 작업을 하는 재료의 대상이 되는 건 강이다 이거죠, 강. 그 중에서도 탄소강. 합금강은 탄소강에다가 다른 금속들, 뭐 텅스텐이라든가, 뭐 크롬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몰리브덴, 바나디움 등등 여러 가지 비철 금속들을 첨가시켜서 만든 재료가 이제 합금강입니다. 특수강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좀 더 자세한 이런 내용들은 이제 기계 재료라는 과목에서 정리를 해 드릴 거고, 바로 이제 이 강이라는 재료를 가열시켰다가 급냉시키는 방법으로 기계적 성질을 개선시키는 이런 작업을 이제 강의 열처리 작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열처리의 분류를 보게 되면 뭐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거를 일단 말씀드리면은 일반 열처리, 계단형 열처리가 있죠. 계단형 열처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항원 열처리가 있어요. 그리고 표면만 경화시키는 열처리가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표면경화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계단형 열처리 작업에는 당금질,
뜨임, 풀림, 불림이라고 하는 열처리 작업이 있죠. 강도를 증가시키는. 그러면 이제 인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 인성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열처리, 뜨임. 재료를 좀 더 연화시켜주기 위해서 소송 가공을 하거나 했을 때 재료가 경화가 돼서 단단해진단 말이죠. 그 단단해진 그 재료를 연화시켜주기 위한 열처리, 내부 응력을 제거하고자 하는 열처리, 담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열처리, 이 작업이 있습니다. 그다음 불림이라고 하는 열처리가 있어요. 불림이라는 하는 열처리는 재료를 균일화시키는 열처리 작업이죠. 조직을 미세화시키고, 균일화시키고, 표준화시키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열처리가 불림입니다. 다 어떻게 열을 가해서 어떤 방법으로 냉각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면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 항원 열처리라고 하는 거는 항원, 온도가 일정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항원, 담금질, 항원 뜨임, 항원 풀림이라고 하는 열처리도 있는데 주로 이제 항원 담금질과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열을 시켰다가 일정한 온도 하에 염욕 중에, 염욕이라고 하는 건 소금물을 얘기하는 거죠. 소금물 중에 일정하게 그 온도를 유지를 시켜주면 시간이 지남에 따르면서 변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변태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변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고상이 액상으로 또는 액상이 고상으로 변하는 그런 현상을 이제 변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항원열처리, 항원열처리에서만 또 나타나는 그 조직이 있어요. 항원 담금질 시 나타나는 그 조직 같은 것들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고, 표면 경화법, 표면만 경화시키는 방법, 내부는 그대로 변하지 않고 겉 표면으로부터 0.2mm 내지는 0.1mm 정도만, 그 정도 선에서만 표면이 경화되는, 딱딱해진다, 경도가 증가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 이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표면 경화법이 있고 화학적인 표면 경화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속 침투법이라고 하는 시멘테이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중에서 보면 화학적인 침투 방법법, 화학적인 표면 경화법이 이제 주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청화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주로 시험에 출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 드릴 거고, 그리고 이런 열처리 작업에 영향을 주는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열처리 작업에 영향을 주는 조건, 구비조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열처리 작업을 지배하는 요소, 열처리 작업을 지배하는 요소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죠. 열처리는 간단하게 표현하면 말씀드렸듯이 재료를 가열시켰다가 냉각시키는 거예요. 그때 가열을 시킬 때 어느 정도 온도 상에서 가열을 시킬 거냐, 어느 정도 온도 하에서 가열을 시킬 것이냐, A1 변태점, A3 변태점, A4 변태점이라고 하는 그 변태점들이 있죠. 그 변태점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온도를 가해서 가열을 시킬 것이냐, 온도. 그 다음에 항원열처리처럼 그 온도 하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유지시킬 것이냐, 시간. 그 다음 냉각시킬 때도 빨리 냉각시킬 거냐 아니면 서서히 냉각시킬 거냐, 속도, 냉각 속도. 가열 온도 그 구간, 그 다음에 시간, 그리고 냉각 속도, 그리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냉각을 시킬 것이냐에 따라서도 냉각 속도가 달라지는데, 그런 냉각 재료에 따른 냉각 속도의 변화, 그걸 냉각 능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이제 그 요소들, 열처리 작업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대표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다는 얘기죠. 온도, 시간, 속도, 냉각 능력. 자, 이 내용이 먼저 10장 강의 열처리의 1절에 보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바로 이제 일반 계단형 열처리의 담금질, 뜨임, 풀림, 불림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제 같이 교재를 보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금질부터 보죠. 담금질에 관한 명칭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캔칭이라는 표현이라든가 또는 소입이라고 하는 표현, 한자적인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영문적인
그런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담금질, 캔칭, 소입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 담금질의 목적은 강도나 경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이제 주 목적인 열처리가 됩니다. 재료를 너무 갑자기 경하게 변화를 시키면은 아무래도 변형이 동반이 되죠. 담금질 균열이라고 하는 이런 변형이 동반이 돼요. 금이 크랙이 쭉쭉 간다는 얘기지, 재료에. 그래서 크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담금질을 처리를 해주는 것이 또 필요한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재료가 담금질이 잘 되느냐? 아무래도 이제 부피가 크면은, 부피가 덩어리가 큰 이런 재료들은 그 급냉을 시킬 때 보면은 그 냉각되는 온도가 일정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이제 그 부피가 좀 작으면서 두께가 좀 얇은 이런 재료들이 담금질이 잘 돼요. 두꺼우면서도 부피가 크면 아무래도 냉각 시에 겉표면의 냉각 속도하고 내부에서의 냉각되는 속도가 다를 수가 있죠. 냉각 속도가 달라지면은 경도 자체가 달라지게 돼요. 빨리 냉각시킬수록, 급냉시킬수록 경도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큰 재료들을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 급냉시키기 위해서 물속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표면으로부터 내부 어느 정도까지는 빨리 냉각이 되겠지만 그 중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냉각이 천천히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내부와 외부에 그 경도차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런 현상을 또 질량 효과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 보면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량 효과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냉각이 될 수 있는 이런 냉각을 시켜서 담금 효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저 두께가 얇은 철판 모양의 재료가 바로 이제 냉각이 잘 된다, 즉 그 담금질이 잘 된다, 이렇게 봐야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 중에 보면은 담금질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못한 걸 골라라.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 그런 문제들이 이제 보기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참고해서 봐두도록 하시고요. 가열을 시키고 냉각을 시킬 때는 보통 A3 변태점이나 A1 변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가열을 합니다. A3 변태점이나 A4 변태점이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 순철, 강해 재료에 보면 순철이라고, 즉 그 강계를, 철광석이죠, 철광석을 용광로에다가 용해를 시켜요. 용광로에 용해를 시켜서 처음 얻은 철이 순철입니다. 그 순철의 용융점의 온도가 1538도예요. 1538도씨가 그 순철의 용융점입니다. 용융점. 어차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돼. 기억을 해줘야 돼. 기계 재료에서 다 정리를 해야지 되고요. 또 순철의 용융점의 온도가 몇 도냐,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기계 재료라고 하는 과목에서 보자면 1538도씨인데 1538도씨를 넘어가면 고체 덩어리가 액체 상태예요. 그걸 융액이라고 표현하죠. 융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융액으로부터 냉각을 시켜서 1400도씨 도달하면 이 온도를 A4 변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융액 상태에서 냉각을 시켜요. 그럼 1538도씨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요때는 이제 델타 철이 발생하게 돼요. 페라이트 조직에 델타 철이 발생하게 되고 910도씨 정도까지는 A4 변태점으로부터 감마철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감마철, 오스나이트 조직의 감마철 상태가 유지가 돼요. A3 변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68도씨 A2 변태점이라고 해서 알파철 상태에 있게 되죠. 이렇게 알파 페라이트 조직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속의 결정 조직이 달라요. 그래서 A4 변태점, A3 변태점, A2 변태점에 보면은 그 같은 순철이라고 하더라도, 순철이라고 포함해서 표현을 하더라도 조직이 다르다는 거죠. 조직이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알파철에서 감마철에서 알파철로 변화하는 그 온도점들이 1400, 910도, 768도 정도 되기 때문에 각각 A2 변태점, A3 변태점, A4 변태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
순철에는 이와 같이 세 개의 변태점이 있어요. 동소 변태점이라고 하고 자기 변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자세히는 기계 재료에서 좀 볼 거고, 일단은 이렇게 A3 변태점, A4 변태점이라고 하면 910도씨, 1400도씨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약 30에서 50도씨 정도 높게 가열을 해요. 가열을 시켰다가 그 교재는 A4 변태점이라고 되어 있죠. A4 변태점은 순철에 있는 변태점이 아니라 강에 있는 변태점이에요. A1 변태점은 A1 변태점은 약 721도씨 정도가 됩니다. A1 변태점은 지금 A3 변태점과 A1 변태점을 기준으로 해서 당금질의 열 처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A3 변태점은 순철의 변태점이고 A1 변태점은 요거는 강의 변태점이에요. 강에는 A1, A2 이렇게 변태점이 두 개가 있어요. 강의 A2 변태점은 768도씨, A2 변태점은 강의 변태점이면서도 또 순철의 변태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A1 변태점하고 A3 변태점 721도씨, 910도씨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약 30에서 50도씨 정도 높게 가열을 했다가 냉각시켜서 강도나 경도를 증가시키는 열처리, 이게 바로 당금질, 캔칭, 소입이라고 하는 열처리가 해당이 된다. 이때 이제 냉각을 어디다 시키느냐, 물에다가 냉각을 시키느냐, 아니면 공기 속에다 냉각을 시키느냐, 아니면 가열로 속에서 냉각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조직이 달라진다는 거죠. 조직이 달라져요. 이렇게. 그래서 가로 1번에 보면, 교재 가로 1번에 보면 냉각 속도에 따른 변화에서 소금물, 염욕, 소금물, 순행, 물 속의 냉각이죠. 윤행, 기름 속의 냉각, 공냉, 공기 속의 냉각, 논행, 가열로 속에서의 냉각을 얘기합니다. 냉각 속도는 당연히 소금물이 가장 좋다는 거죠. 소금물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순행, 물, 그 다음에 기름, 공기, 가열로, 순으로 냉각 속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소금물에서 냉각시켰을 때 경도가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도 이제 시험에 보기를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NaOH 용액과 NaCl 용액을 포함해서 보기를 줄 수도 있어요. NaOH 용액은 수산화나트륨이죠. NaCl은 염화나트륨을 얘기를 합니다. NaOH는 그러니까 수산화나트륨이니까 가성소다 성분이고, NaCl은 소금이죠. 소금, 염화나트륨, 소금을 얘기하는 거니까 물보다는 소금물보다는 가성소다, 수산화나트륨이 냉각 속도가 더 빠르다. 그래서 NaOH 용액, 그 다음에 NaCl 용액, 그 다음 물, 기름, 그 다음에 공기, 가열로, 순으로 냉각 속도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당금질 시에만 나타나는 조직이 있어요. 당금질 시에만 나타나는 조직, 이게 있습니다. 일단 이제 강을 불림이라고 하는 열처리를 해서 단련시켜서 균일화를 시켜 놓으면 그 강의 표준 조직이라고 해서요. 페라이트 조직이 있고요. 오스테나이트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멘타이트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라이트 조직하고 레데브라이트 조직이라고 해서 5가지 조직이 있어요. 이 5가지 조직을 강의 표준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의 표준 조직이다라고 얘기해서 페라이트 조직은 F, 오스나이트 조직은 A, 시멘타이트 조직은 C, 펄라이트 조직은 P, 레데브라이트 조직은 L로 표현해서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5가지 조직이 있어요. 5가지 조직. 당금질 시 나타나는 조직. 당금질 시 나타나는 조직에는 마텐자이트 조직, 그리고 트루스타이트 조직, 소르바이트 조직, 여기에
부분적으로는 이제 오스나이트 조직도 나타나고 그리고 폴라이트 조직도 나타나요. 당금질 시에만 나타나는 조직이다 보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마텐자이트 조직은 M으로, 트루스타이트 조직은 T로, 소르바이트 조직은 S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당금질 시에는 이렇게 오스나이트 조직이나 폴라이트 조직도 보이지만 강의 표준 조직이 아니라 당금질 열처리에서만 나타나는 조직이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를 둘 수가 있고, 이런 조직들을 금냉 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금냉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반대로 이런 조직들은 선행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선행 조직이다. 예? 표현을 해서 당금질 열처리를 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경도를 증가시키는 게 목적이다 얘기죠. 강도나 경도를 증가시키는 목적이 당금질 열처리의 목적인데, 가장 경한 조직은 마텐자이트 조직이에요. 마텐자이트 조직. 그래서 당금질은 어떤 조직을 얻고자 하는 게 목적이냐? 마텐자이트 조직. 마텐자이트 조직을 얻고자 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이 마텐자이트 조직보다는 실제로는 시멘타이트 조직의 경도가 더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 보면은 다음 중 당금질 조직 중 경도가 가장 큰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 그러면 마텐자이트 조직이 답이 되겠죠. 시멘타이트 조직이 마텐자이트 조직보다는 경도가 높지만 당금질 열처리에서 나타나는 조직은 아닙니다. 시멘타이트 조직은 강의 표준 조직으로서 가장 경도가 높은 조직이 뭐냐? 그러면 시멘타이트 조직이 되겠죠. 그거는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들이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해서 알아두셔야 되겠고, 이 내용을 표 10-1에 정리를 해놨어요. 10-1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노중 냉각, 노냉이라고 해서 노 속에서 냉각을 시키면은 폴라이트 조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기 중에서 냉각을 시켰을 때 나타나는 조직은 소르바이트 조직이고요. 그러니까 폴라이트 조직은 노중 냉각, 속도가 가장 당금질 열처리를 해서 속도가 느릴 때, 즉 노중 냉각을 시키게 되면 폴라이트 조직을 갖는다 이거죠. 폴라이트 조직. 그리고 이제 공기 중에 냉각을 시키면 소르바이트 조직. 그리고 기름 속에 냉각을 시켰을 때는 트루스타이트 조직. 그리고 물 속에 냉각시켰을 때는 마텐자이트 조직. 소금물 또는 수산화나트륨 속에 냉각을 시켜도 바로 이제 마텐자이트 조직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자, 일단 이제 이런 이제 조직에 대한 그 명칭들이 입에 붙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외울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무턱대고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늘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독과 다독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무턱대고 외우려고 한다고 해서 외워지는 건 아니고, 그렇게 외웠다고 하더라도 며칠 지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외워지게끔, 머릿속에 남게끔 하기 위해서는 정독과 다독을 해야지 된다. 그래서 역학을 틈틈이 문제를 풀면서 역학을 틈틈이 공부하면서 중간중간에 시간을 이용해서 다독을 하시면 충분히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많은 내용을 방대한 내용을 그냥 짧은 시간에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좀 이렇게 급한 마음, 다급한 마음, 이런 마음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수록 좀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외우려면 어쨌든 이 용어 자체가 입에 붙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제 해결이 됩니다. 자, 그 표 밑에 보면은 조직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내용도 여러분 참고해서 봐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제 이 열처리를 하기 전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재료라든가 아니면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고 나서 이 열처리를 공부해야 될 필요는 좀 있어요. 그래서 기계 제작법을 먼저 공부하느냐, 기계 재료를 먼저 공부하느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기계 재료보다는 기계
제작법을 먼저 공부를 하고 나서 기계 재료를 공부하는 것이 편하다. 편하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려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기계 재료를 공부하고 나서 열 처리를 공부하는 것이 더 이제 이해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좀 편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뭐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계제작법 시간에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지만, 실제 제가 학원에서 수업을 나갈 때는 사실 이 부분은 기계제작법을 제가 패스합니다. 패스하고 기계재료 부분에서 정리를 해서 기계 제작에서 문제가 나오더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좀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동영상만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기계제작법 내용 중에 좀 정리를 해드리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촬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듣다가 이거를 기계재료에서도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얘기한 내용을 참고한다면 이 부분은 건너뛰시고 기계재료에서 정리하더라도 기계재료에서도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이 동영상 촬영하는 이 시간에 요 내용은 제가 이제 반복해서 지금 수업을 해드리는 거죠. 기계제작법에서도 지금 말씀드리고 기계재료에서도 또 말씀드리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래? 그렇다면 뭐 기계재료에서 내가 공부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냥 넘어가도 좋겠다. 넘어가 좋겠다. 자, 그래서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좀 참고하시고 그 표 10-1 아래쪽에 있는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오스나이트 조직, 소르바이트 조직, 트루스타이트 조직, 마텐자이트 조직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도 그 내용을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거죠. 알고는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나이트 조직 같은 경우는 전기 저항은 크나 경도가 작아요. 전기에 대한 저항은 크면서 경도는 그리 높지 않다 이거죠. 그리고 강도에 비해 연신율이 크다. 연신율이라고 하는 거는 늘어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원래 길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늘어났느냐를 표현하고자 하는 값이 연신율이다. 즉 그 재료역학에서 정리했던 변형률 개념이다 이거죠. 변형률 개념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강도에 비해서 연신율이 크다. 그러니까 강도는 크지 않고 좀 연하다 이런 얘기죠. 연성과 전성은 양호하다 이런 표현으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감마철에 시멘타이트가 고용되어 있어 감마 고용체라고도 한다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즉 고용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합금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혼합이 돼 있는 상태로서 인위적인 방법, 기계적인 방법으로는 그 혼합 상태, 두 가지 이상이 혼합 상태에 있는 그 물질을 기계적인 방법, 인위적으로 분류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의 혼합물을 이제 고용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마 고용체, 즉 순철의 변태점에서 말씀드렸던 이 감마철이 오스나이트 조직이야. 오스나이트 조직입니다. 감마철이 오스나이트 조직으로서 A3 변태점으로부터 오스나이트 조직이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그 표현을 하고자 한 거죠. 감마철에 시멘타이가 고용되어 있어 감마 고용체라고도 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마철은 910도씨죠. 910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이 아래쪽에 탄소 함량이 낮은 쪽에서는 펄라이트 조직하고 좀 오스나이트 조직이랑 혼합이 되어 있는 상태고 910도씨 이상으로 넘어가면 시멘타이트 조직하고 오스나이트 조직하고 혼합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 있게 되는데, 이 레데브라이트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스나이트 조직 플러스 시멘타이트 조직의 혼합 상태예요. 혼합 상태고, 이 펄라이트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페라이트 조직하고 시멘타이트 조직이 혼합된 상태의 조직을 얘기죠. 혼합 조직이죠. 기계적인 혼합물입니다. 펄라이트 조직이나 레데브라이트 조직은 이렇게. 그다음에 소르바이트 조직은 트루스타이트 조직을 얻을 수 있는 냉각 속도에서 좀 더 서서히, 즉 느리게 이렇게 냉각을 하면 나타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마텐자이트와 펄라이트의 혼합 조직,
이 소르바이트 조직이고요. 마텐자이트와 폴라이트가 혼합되어 있는 상태의 조직, 소르바이트 조직. 그리고 트루스타이트 조직은 오스나이트 조직을 천천히 서서히 냉각을 시켰을 때 마텐자이트를 거쳐서 탄화철의 입자가 나타나는 조직 상태를 트루스타이트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텐자이트 조직은 당금질 조직 중에서 가장 경한 조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식에 대한 저항이 크고 강자성체고 경도와 강도는 크나 여린 성질이 있어 연성이 작은 이런 기계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조직이다 라고 하는 것 참고로 알아두시고 강자성체라고 하는 게 뭐냐, 즉 자석의 성질을 생각하면 돼요. 전자석에 의해서 전자석의 성질이라고 봐도 되겠고 자석의 성질이라고 봐도 되겠고, 그래서 자성이라고 하는 그 성질을 기준으로 해서 물체를 분리하면 상자성체, 반자성체, 강자성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철 같은 경우 철, 텅스텐, 크롬 이런 그 물질들은 강자성체입니다. 한번 자성을 주면 그 자성이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는 그런 그 성질의 물체를 강자성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자성을 한번 주면 자기장을 형성시켜서 자성을 갖게끔 해줘요. 그러면 그 자기장이 없어지면 그 자성이 없어지는 이런 이제 성질의 물체를 상자성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강자성체는 한번 자성을 주면 그 자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기장을 그 주변에 자기장이 없어지더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이제 성질의 물체가 강자성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한 번씩 오스나이트, 소르바이트, 트루스타이트, 마텐자이트 조직의 기계적인 성질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그 조직의 특성을 물어보거나 이런 문제들이 한 번씩 출제가 되니까 핵심적인 그 내용 정리해 놓은 거 참고로 해서 좀 봐두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보면 경한 순서 있죠. 경한 순서. 경한 순서를 보면은 오스나이트 조직, 마텐자이트, 트루스타이트, 소르바이트, 폴라이트 순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거야. 이렇게. 부등호는 경도나 강도의 크기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장 크다 이거죠. 이렇게. 마텐자이트 조직이 경도가 가장 큰 조직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트루스타이트, 그 다음에 소르바이트, 그 다음에 폴라이트, 그 다음에 이제 오스나이트 조직이라고 보면은 돼요. 근데 이 당금질의 단점은 뭐냐면 강도나 경도가 증가하면서 취성이 발생하게 돼요. 취성이 증가하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당금질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취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경한 재료들은 충격에 약하죠. 즉 조직이 여려요. 질기지 못하죠. 질기지 못해요. 조직이 여리기 때문에 충격을 받으면 금방 쫙 갈라집니다. 다이아몬드 생각하시면 돼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 충격 받으면 잘 깨진단 말이죠. 잘 깨져. 그래서 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당금질 처리를 했지만 취성이 증가하는 이런 단점이 있어서 이 취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당금질한 재료를 뜨임 처리를 해요. 뜨임 처리. 뜨임 처리라고 하는 열 처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때 이제 오스나이트 조직을 뜨임 처리를 하면 마텐자이트 조직으로 바뀌고, 마텐자이트는 트루스타이트 조직, 트루스타이트 조직은 소르바이트는 폴라이트 조직으로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요 순서는 바로 뜨임 처리를 했을 때 나타나는 조직이야. 오스나이트 조직을 뜨임 처리하면 마텐자이트 조직, 마텐자이트 조직을 뜨임 처리하면 트루스타이트 조직. 이렇게. 부등호는 뭐야? 부등호는 강도 경도의 크기를 표현하는 거고, 좌에서 우로는 뜨임 처리 시 나타나는 조직 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 해서 또 시험 문제들이 또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현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4번에 보면 심냉 처리가 있어요. 원어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서브제로 트리트먼트라고 표현해서 심냉 처리라고 하는 표현. 마텐자이트 조직을 얻기 위해서 열 처리를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덩치가 크면 국부적으로는 오스나이트 조직을 갖게 돼요. 그래서 국부적으로 오스나이트 조직을 갖고 있는 당금질 처리란 그 재료를 오스나이트 조직을 마텐자이트 조직으로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열 처리를 하는 작업이 있어. 그게 바로 심냉 처리예요. 심냉 처리.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가 있죠.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해서 0도씨 이하로 급냉시켜서 오스나이트 조직을, 국부적인 오스나이트 조직을 마텐자이트 조직으로 변화시키는 열 처리, 그 열 처리를 심냉 처리, 서브제로 트리트먼트라고 표현을 한다. 기억을 해 줘야 되겠고, 그다음에 가로 5번에 보면은 질량 효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질량 효과 말씀드렸죠? 덩어리 부피가 있는 이런 큰 덩어리들을 열 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외부는 빨리 냉각이 돼서 경화되지만 내부는 서서히 냉각이 돼서 좀 연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바로 이제 질량 효과라고 표현을 한다. 알아두시고, 가로 6번에 보면 뭐 강의 경화능에서 정리를 해놨어요. 얼마나 빨리 냉각을 시키느냐, 냉각 능력을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시험에 특별히 뭐 나온 건 아직 없지만 동그라미 4번에 당금질성을 향상시키는 합금원소, 당금질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붕송, 망간, 몰리브덴, 크롬 등을 첨가시키면은 당금질성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거. 거기서 그 망간, 몰리브덴을 첨가시키면은 당금질성 좋아진다 이런 거 또 알아두시고, 이거 나중에 이제 기계 재료에서 이 합금강 할 때 다 이제 언급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경화능을 측정하는 표준적 방법, 조미니 시험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아직 시험에 나오진 않았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봐두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로 7번에 보면 이제 구상화 처리라는 표현이 있죠. 구상화 처리. 이렇게 구상화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강 속에 탄화물을 공 모양으로 둥글게 나타나도록 공 모양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현상을 이제 구상화 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1 변제점 근방에서 일정 시간 유지 후 선행시키면 시멘타이트 조직이 미세하게 분리되면서 계면 장력에 따라 구상화된다. 즉 그 둥글게 공 모양으로 이제 뭉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당금질을 하기 전에 이 구상화 처리를 해주면 당금질이 잘 된다. 그래서 구상화 처리라고 하는 표현도 참고해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기계 재료 정리하다 보면 이런 구상화, 자성체, 강자성체 등등 이런 이제 용어들이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제 용어를 좀 알아야 좀 해석하기에 좀 좋겠죠, 그죠? 참고해서 좀 봐두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까지가 바로 당금질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당금질 내용이다. 그래서 당금질은 열처리 중에서도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부분이고 또 내용이 많아요. 다른 열처리에 비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소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소 이 정도 내용은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당금질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뜨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